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11cm의 폭설이 쏟아졌고 서울에도 4cm의 눈이 쌓였습니다. 현재 눈은 그쳤지만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면도로 곳곳은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상을 회복하겠고 남부지방은 영상 10도 가까이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후 주말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저녁 늦게 눈이 쏟아졌고 제설 작업도 서둘러 이뤄지면서 퇴근길 교통 대란은 없었습니다. 다만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전복되는 사고가 서울 종로에서 있었습니다. 현재 북악산로와 인왕산로 일부 구간 등은 내린 눈 때문에 통제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집단 감염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해서 백신 접종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달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을 앞두고 준비 작업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백신 프로젝트 코백스를 통해 우리 정부가 받을 백신은 상반기까지 최소 270여만 회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백스가 백신 배분 계획을 잠정적으로 발표했는데 북한도 약 200만 회분을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에 눈 폭풍이 몰아치면서 지역에 따라 최고 8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곳곳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지어진 지 95년 된 교회의 지붕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백신 접종이 중단됐습니다. 영화 미나리가 골든글로브상 외국어 영화상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미국 비평가 시상식 등에서 20관왕을 한 배우 윤여정 씨는 여우조연상 회종 후보에 들지 못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경기도 파주에는 11cm의 폭설이 쏟아졌고 서울에도 4cm의 눈이 쌓였습니다. 특히 자정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눈이 내린 뒤 새벽 1시쯤 수도권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지금 대부분 지역의 눈은 그친 상태입니다. 네, 지금 기온이 영하권이라서 어제 내린 눈이 곳곳에 얼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동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역시 여유 있게 미리 좀 서두르시는 게 좋겠는데요. 아침 도로 상황 어떤지 먼저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승 기자, 밤사이 눈이 얼마나 내렸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월드컵대교 북단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은 어젯밤 9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오늘 새벽 2시쯤에 모두 그쳤습니다. 중부지방 곳곳에서는 자정을 전후해서 가장 강하게 눈이 내렸는데요. 밤사이 경기도 파주가 11cm, 수원 6cm, 서울 4cm, 춘천 9cm, 서산 3.5cm가량의 눈이 쌓였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눈이 그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수도권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오늘 새벽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쌓인 눈이 굉장히 단단하다는 건데요. 어제 낮에 비교적 포근했죠. 그러면서 지표면에 포근했던 기온이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내렸던 눈이 녹고 그 위에 새롭게 눈이 쌓이면서 눈의 상태가 굉장히 단단한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아침 출근길에 차량 등의 눈을 제거할 때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기자가 방금 얘기를 한 것처럼 눈이 그렇게 녹았다가 쌓이기를 반복하면서 단단해졌다면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곳곳에서 얼어붙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빙판길이 우려되는데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제 뒤로 강변문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변문의 모습을 보시면 크게 막히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화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차량들, 그러니까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조금은 느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눈 때문은 아니고 평소 출근길 이맘때 도로 상황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눈이 주로 자정을 전후에 내렸고 이후에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주요 도로를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면도로 같은 골목길인데요. 다리나 터널 출입구 부근에서는 미세하게 얼음이 온 곳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외부로 노출된 다리나 계단 같은 경우는 살얼음이 낄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도 내륙 곳곳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영하 7도, 파주가 영하 10도, 철원은 영하 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산간 지역에는 아직까지 한파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서울 등 수도권에 이처럼 폭설이 쏟아진 이유는 뭘까요? 네,
한반도에 따뜻한 공기가 덮고 있는 상황에서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온도 차이로 눈구름이 발달했습니다. 서해상으로부터는 많은 양의 수증기도 공급받았습니다. 이번 눈구름대는 폭이 좁고 또 빠르게 남동진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 지역에 강한 눈이 내리는 시간은 1시간 안팎으로 짧았습니다. 오늘 새벽 중부지방에선 주로 눈이 내렸고 상대적으로 기온이 조금 높았던 전라도 등 남부지방에선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낮에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입춘도 지났는데 앞으로 날씨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낮에는 강원 산간을 제외한 전국이 영상권으로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찬 공기 영향을 받으면서 내일 아침까지는 다소 추운 날씨가 예상이 되고 내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엔 서울의 기온이 영상 7도, 전주와 대구는 9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면서 일반적인 3월 초순과 비슷한 그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월드컵대교 북단에서 JTBC 이재승입니다. 이처럼 오늘 새벽까지 중부지방 곳곳에 폭설이 쏟아졌지만 다행히 퇴근 시간대를 지나서 눈이 내렸기 때문에 밤사이 교통 대란은 없었습니다. 대신 차량들이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는 곳곳에서 발생했고 일부 도로는 통제됐습니다. 서울시 등 자치단체들은 미리미리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이 보이질 않을 만큼 눈발이 거세게 흩날립니다. 인도와 차도에도 금세 눈이 쌓였습니다. 시민들은 서둘러 발길을 재촉합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는 어제 저녁부터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 종로구에서는 차량 한 대가 완전히 뒤집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사고의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은 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철제 가드레일이 부서지고 쓰러졌습니다. 운전자는 40대 여성으로 경찰은 눈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북악산로 등 일부 구간은 자정부터 통제됐습니다. 인왕산로와 와룡공원길 일부도 현재까지 차량이 다닐 수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퇴근 시간대가 지난 저녁 8시 반쯤부터 큰 눈이 내리기 시작해 교통 대란은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인력 9천여 명, 장비 1,000여 대를 동원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먼저 제설제를 뿌리는 등 제설 작업을 서둘렀습니다. 제설 차량은 도로 곳곳을 다니며 염화칼슘을 뿌렸고 또 눈이 채 쌓이기도 전에 쓸어내는 등 신속한 대응을 벌였습니다. 눈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춘천 등 강원도에도 거센 눈발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은 자정을 지나면서 눈발은 잦아들었지만 그 사이 인도엔 눈이 가득 쌓였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오늘 찾아올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잠을 뒤로 한 채 가게 앞 눈을 치우기도 했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젯밤 9시까지 415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16명이 많습니다. 숫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지만 더 큰 걱정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집단 감염이 처음으로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 1명에서 시작된 감염이 가족과 친척, 또 친척의 지인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4명인데 방역당국은 주변의 확진자 34명도 같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25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외국인 1명이 들어왔습니다. 자가격리를 하는 집에 같이 살았던 가족 5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집에 왔던 친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만난 또 다른 친척과 사업을 같이 하는 지인 2명까지 모두 38명이 확진됐습니다. 첫 확진자의 집을 방문한 친척은 1명인데 이후 친척 사이의 모임에서 더 퍼진 걸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 중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4명에게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역학적으로 나머지 34명도 모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을 밀접 접촉한 사람은 49명, 그 외 접촉자는 136명입니다. 아직까지는 추가 확진자가 없습니다.
그동안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적은 있었지만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전염력이 70% 이상 강하기 때문에 우려가 큽니다. 게다가 접촉자 수도 많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직장과 학교 등에서 접촉자가 더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집단 감염과 별도로 경북 구미에서는 1명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 백신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받게 될 코로나19 백신은 135만 명이 2차례씩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입니다. 코백스가 처음으로 잠정적인 백신 배분 계획을 발표했는데 북한도 100만 명이 2차례씩 접종할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코백스는 올해 상반기 안에 약 3억 3,7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145개 나라에 전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국가 전체 인구의 3.3%에 해당되는 분량으로 당초 계획했던 4억 9천만 회분보다는 1억 5천만 회분 이상 적습니다. This is not because our supply has been diverted elsewhere, but because there was a delay to the expected timeline, which means that some shipments will be moved into the third quarter. 코백스 공급량 가운데 우리나라가 확보한 백신은 271만 3천여 회분입니다. 2회 접종을 고려하면 약 137만 명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57만 회분으로 많고 화이자 백신은 11만 7천여 회분입니다. 화이자 백신이 먼저 이달 안에 들어옵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현장에 공급하기 위해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례 수입은 식약처와 질병관리청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질병청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례 수입으로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접종될 예정입니다. 한편 북한도 199만 2천여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은 코백스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 백신 면역연합에 백신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경을 사실상 봉쇄하는 방법으로 특단의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국제 백신 프로젝트 코백스의 이번 상반기 백신 공급 물량이 이처럼 발표된 가운데 이달 중순부터 국내에서는 예정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백신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수송하고 보관한 뒤 접종할 수 있을지 방역당국이 만반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인천공항에서 접종센터까지 화이자 백신을 옮기는 모의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10시 모형 화이자 백신을 실은 특수 컨테이너를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배당 백신 6만 회분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자체 포장돼 영하 70도를 유지한 상태로 도착합니다. 10시 50분쯤 통관을 마친 백신을 특수 냉동 수송 차량에 싣습니다. 물류센터가 있는 경기 평택으로 갑니다. 차량만 11대입니다. 경찰차와 경찰 특공대가 앞뒤를 지킵니다. 예비 냉동 차량도 함께 갑니다. 질병청은 온도와 이동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1시간 20분쯤 달려 물류센터에 도착합니다. 국내 하나뿐인 초저온 냉동 창고입니다. 1차 운송을 마친 백신은 이곳에 보관합니다. 접종될 백신은 나눠 포장합니다. 드라이아이스로 온도도 맞춥니다. 창고 경비는 국방부와 경찰청이 나눠 맡습니다. 백신을 1톤 소형차에 옮겨 실은 뒤 서울 접종센터로 갑니다.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검은 상자 안에 화이자 백신 2박스 390병, 약 1000명분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까지 온도는 영하 75도로 유지됐습니다. 드라이아이스를 걷어내고 화이자 백신 샘플이라고 적힌 작은 상자를 초저온 냉동고에 넣습니다. 접종 준비가 끝났습니다. 작전을 현장에서 참관한 문재인 대통령은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돌발 상황 때 어떻게 대처할지 라는 그 요령들이 좀 미리 좀 만들어지고 충분히 이게 주지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훈련을 위해 임시 제작된 백신 박스가 일부 냉매열로부터 떨어지지 않아 잠시 지체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이자 백신에 대한 특례 수입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쯤 백신이 들어오면 곧바로 접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미국 북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일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눈 폭풍이 몰아치면서 지역에 따라 8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고 곳곳에 비상사태까지 선포됐기 때문입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지어진 지 95년 된 교회 지붕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미국 북동부 뉴저지의 한 교회 지붕이 폭격을 맞은 듯 부서졌습니다. 95년 된 교회로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 지역엔 지난 월요일부터 6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Heavy snow causing part of the Shiloh Baptist Church to collapse. We were concerned about this. This is a heavy snow and so much of it. 펜실베니아주에선 볼링장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코로나로 폐쇄돼 있다가 최근 다시 문을 열면서 재기를 꿈꾸던 중이었습니다. Rebuild, yes, but that's not going to be an instant rebuild. Hopefully by the time it's rebuilt, COVID's gone. 3명을 태우고 하늘을 날던 비행기도 추락했습니다. 눈 덮인 들판에 떨어진 데다 인근에서 스노모빌을 타던 주민들의 도움으로 탑승객은 모두 생명을 구했습니다. We saw the police cruisers going by. I called my son Mitch. He said a plane went down. So I said, well, we better get up there and check it out. 이번 주 들어 뉴욕을 비롯한 미국 북동부 10여 개 주를 덮친 눈폭풍은 지역에 따라 80cm가 넘는 많은 눈을 뿌렸습니다. 항공기 1,700여 편이 결항하고 도로에선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학교와 직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눈 치우는 문제로 다투다 이웃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됐던 뉴저지주는 대형 백신 접종소의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접종 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운 지역에선 주민들이 눈을 뚫고 백신을 맞으러 가느라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금태섭 무소속 의원 간의 경선이 결정이 됐고요. 국민의힘 바깥에서 먼저 경선을 치르고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면 야권 후보 최종 단일화를 해보자는 데 뜻을 모은 두 사람이 오늘 만납니다. 일단 두 사람이 어떻게 경선을 서로 치를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놓고 국민의힘과 주도권 싸움을 이어가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 경선과는 별개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과 야권 후보 단일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범야권의 후보들이 함께 모여 1차 단일화를 이룰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과 다른 야권 후보들이 각각 서울시장 후보를 결정한 뒤 3월 초 최종 단일화에 이르는 투트랙 토너먼트 경선 방식입니다. 앞서 이 방식을 제안한 금 전 의원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빨리 서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시민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측은 오늘 국회에서 만나 후보 단일화 방법과 시기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영선 전 장관도 금 전 의원을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금태섭 의원하고요,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품이 넓은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자 경쟁자인 우상호 의원은 왜 야권 후보를 만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3자 단일화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른바 반문재인 연대에 참여해 대통령을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높았었죠. 다음 달 중순에 끝나는 금지 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였는데 정부의 결정은 한 달 반 연장 그리고 그 이후 5월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면 일부 대형주에 한해서만 일단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절충안으로 보여지는 안을 내놓으면서 정부는 공매도 영구 폐지는 없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주식시장에선 정부가 공매도 금지를 석 달 넘게 연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어제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연장 기간은 그보다 절반 수준인 한 달 반입니다. 원래 3월 15일까지인 금지 기간을 5월 2일까지로 미루겠다는 것입니다. 가급적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를 잡는다고 잡은 게 이제 5월 3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개인의 공매도를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금지 연장 목소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엔 미국 게임스톱 사태로 공매도 반대 운동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금융위는 5월엔 우선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속한 대형주의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2,037개 중소형 종목은 별도의 기한을 두지 않고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미봉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없는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가 대부분 대형주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선거용 대책이라며 조만간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미들은 공매도가 재개되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한양대 교수팀은 지난 3년간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투자 수익률이 빚내서 투자하는 개미들보다 39배 많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승률로 환산하면 97.5% 승률이에요. 그 사람들이 개인들이 기관과 외국인처럼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금융위는 영원히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지난해 영화 기생충이 해외 시상식에서 밟아온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영화 미나리 소식입니다. 아카데미 수상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골든글로브상 후보에 올랐는데 기생충이 받았던 외국어 영화상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미국 비평가 시상식 등에서 20번 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 씨가 아쉽게도 여우조연상 최종 후보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Best Motion Picture, Foreign Language. Minari, USA. 영화 미나리가 제78회 골든글로브상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부문 후보에 지명됐습니다. 덴마크 어나더 라운드, 이탈리아 라이프 어헤드 등 다른 후보작 4편과 수상을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 정이삭 감독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1980년대 미국 아칸소주로 이주해 농장을 일구며 정착하는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았습니다. 지난해 썬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을 받으며 주목을 받았고 미리 보는 아카데미상으로 평가되는 2020 미국 영화연구소 AFI 어워즈에서 10대 영화에 오르는 등 수십 개의 상을 탔습니다. 미나리는 골든글로브상 후보작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도 일찌감치 예상돼 왔습니다. 하지만 작품상이 아닌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오를 거란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배우 최초 여우조연상 후보로 기대됐던 배우 윤여정의 후보 지명도 불발됐습니다. 그동안 골든글로브는 아카데미 시상식보다 더 보수적이란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에도 백인 배우 5명이 여우조연상 후보를 채웠습니다. 골든글로브 78년 역사상 아시아계 후보 지명은 3명뿐이었습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오는 28일 캘리포니아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열리며 우리나라에선 다음 달 미나리 영화가 개봉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러시아 나발리 문제 때문에 최근에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이 핵 통제 조약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얼마 전에 있었던 두 나라 정상 간의 첫 통화에서 서로 동의를 했던 부분인데 연장을 하는 협정이 발효가 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연장할지 결정이 계속 안 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뉴스타트를 5년 더 연장하고 발효에 필요한 문서를 미국과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 협정을 뜻합니다. 외무부는 이를 통해서 러시아와 미국이 핵무기 전력을 동등하게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해 핵무기를 확산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지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스타트는 지난 2010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했습니다. 당시 협정 효력은 내일이면 끝나는데 양국이 합의하면 5년 더 연장된다는 부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도 협정에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거부해 연장이 안 됐습니다. 이와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연장에 동의했습니다. 효력은 2026년 2월 5일까지 유지가 됩니다. 네, 코로나 백신 관련 소식은 요즘 연일 주요 뉴스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차 접종까지 마쳤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지 시간 3일 코로나 예방 백신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교황은 지난달 13일 1차 접종을 받아서 정확히 3주 만에 2차 접종을 했습니다. 교황 주치의가 코로나로 사망하고 보좌진도 확진되는 등 교황 주변에 감염이 많아서 우려가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요. 잠시 뒤 8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한미 동맹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직은 JTBC 박지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한 원전 관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정의당이 오는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책임 정치의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당 쇄신에 매진해 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법을 많이 발의해놓고 정작 본인은 전통시장을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거주지 주변에 전통시장이 없었다며 장관이 되면 모든 수단을 써서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GM이 조립 공장 4곳에서 감산에 들어가는데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공장에서는 차량을 생산하는 걸 멈추고 우리나라 부평 공장에서는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반도체 공급이 줄어든 데 따른 조치로 이에 따라 다음 주 GM의 총 감산량은 10,000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인펀드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펀드 판매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 경영자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받았는데 길게는 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입니다. 대기업 집단에서 고의적으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고발 조치에 나섰습니다. 차명 주식을 상속받고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혐의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서로 해당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충북 충주에 있는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주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농장에서 키우던 종오리 7천여 마리가 모두 살처분됐고 반경 3km 안쪽 농장에 있는 닭 12만 마리도 살처분될 예정입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을 강제로 인터넷 방송에 출연시키고 추행한 BJ가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켜 장애인을 영리 행위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연락이 끊겼던 50대 남성 노숙인을 경찰이 어제 서울 중구의 길가에서 발견해 보건소로 이송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됐던 서울역 인근 노숙인 확진자 3명은 모두 발견됐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출판계가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했다며 졸속한 입법은 부작용을 만들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개정안에 포함이 된 추가 보상 청구권은 요건이 애매해서 법적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고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에 대해서도 출판 산업의 근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라 문무대왕을 기념하는 해양역사관이 경주에 만들어집니다. 문무대왕릉과 주변 문화유산들을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3년 말에 완공이 됩니다. 지난 2015년 발굴됐던 통일신라시대 금동보살 입상이 5년 만에 복원이 됐는데요. 출토 당시에 흙과 녹이 뒤엉켜 있었던 게 이렇게 화려한 금빛과 환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네,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과 내일, 다음 주 월요일 사흘 동안입니다.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로 북한 원전 관련 의혹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지는데요. 야당에서 반발하고 있지만 공동 발의자 수가 이미 의결 정족수를 넘겨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또 국정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고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은 올랐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을 보이며 춥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어제 눈이 많이 내린 만큼 밖에 나가실 때 빙판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아침까지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겠습니다. 아침은 춥지만 낮 기온은 서울 1도, 대전 4도 등으로 영상권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고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대기 상태는 전국이 대체로 좋겠지만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에서는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2도, 부산 4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크게는 11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도, 청주 2도, 전주 4도, 대구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전국 평균 기온이 영상에 머무르면서 포근하다가 이번 주 들어 다시 추워졌습니다. 내일 낮부터 추위가 풀린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얼음이 얼뜻말뜻한 날씨가 가장 위험해서 얼음 낚시를 가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119 구조대와 동행 취재했습니다. 충북 진천의 한 저수지입니다. 얼음이 반 이상 녹았습니다. 그런데 낚시 금지 현수막 너머로 빙어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구명조끼는 아무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서 있는 살얼음판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 소방구조대와 함께 가봤습니다. 우리도 가는데? 오! 사람이 같이 있으면 이거 쪼개지는 거야. 발이 닿을 때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지만 정작 낚시하던 사람들은 태연합니다. 아저씨, 우리 가질 거예요. 신경 쓰지 마요. 집에서 너무 못 나가게 하잖아요. 사람은 못 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오고 이래 온 건데. 오히려 안전해서 괜찮다고 말합니다. 지금 안 녹는다니까. 강에서 헤엄쳐왔어요? 구조대원들이 계속 설득하자 하나둘 자리를 뜹니다. 방금 전까지 얼음 낚시를 하던 곳입니다. 구멍 주변 곳곳에 금이 가 있는데요. 자칫 바닥이 깨지면 3.5m 깊이의 물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구조대가 얼음을 전기톱으로 잘라봤습니다. 두께는 겨우 12cm입니다. 얼음 낚시 축제는 보통 20cm는 돼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10cm라는 간격은 뭐 한 사람의 무게를 지탱하는 거에 있어서 최소한의 두께인 거고. 얼음이 깨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도 경기 김포의 한 저수지에서 얼음 낚시를 하던 70대가 물에 빠져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입춘 이후 당분간 기온이 더 올라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잠실 세무서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민원실에 있던 남성 1명과 여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습니다. 피해 여성이 최근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부산 송정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세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3중 추돌 사고가 났고 모두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계룡시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멧돼지떼에 차량이 부딪히면서 차량 석 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했습니다. 멧돼지 10여 마리와 부딪힌 승합차가 급정거하면서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추돌했고 마주오던 또 다른 승용차와도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등 발칸반도 국가들의 아름다운 강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몬테네그로에 인접해 있는 세르비아 프리보이 지역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림강 수력발전소로 쓰레기들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병부터 비닐봉지에 이르기까지 각종 생활 쓰레기들이 수면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과거의 에메랄드빛 강물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해마다 세르비아를 비롯한 EU 국가들로부터 4만 5천여 톤의 폐기물이 이곳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세르비아 당국이 적극 나서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강물이 깨끗해지는 것은 매우 일시적입니다. 쓰레기를 처리할 시설도 마땅치 않아서 대부분 강 인근에서 태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다시 강으로 흘러들어가서 오염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 당국은 이웃 나라들과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S obzirom da je ovo višegodišnji problem, teško je reći ko je kriv, tu ima više činilaca s obzirom da lim od svog izvorišta u Plavu pa sve do ovde, znači on prolazi kroz sve države do svog uliva u Drinu i na svom toku on dobrim delom pokupi smeće iz svih, nažalost, divljih deponija. 이 같은 사정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대표하는 드리나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 드리나 강의 다리로 전 세계에 알려진 아름다운 강입니다. 그런데 최근 드리나 강 유역에도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발칸반도 국가 대부분이 오랫동안 지속된 내전을 이유로 환경 문제 대응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럽의 숨은 보석으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지닌 발칸반도입니다. 하지만 강을 뒤덮은 쓰레기들은 심각한 국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세르비아 림강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드리나강 유역으로 이처럼 많은 쓰레기들이 유입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형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발칸반도, 발칸이라는 말 자체가 그 험준한 산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산맥, 협곡,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강이 많습니다. 강에는 이제 댐이 많아서 이제 수력 발전에 전기를 많이 의존하는데요. 쓰레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강으로 오염 물질이 흘러서 결국 댐으로 축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강들은 지금 나온 림강은 드리나강으로 합류되고 드리나강은 또 사바강으로 합쳐져서 결국 세르비아 수도인 베오그라드에서 도나우강과 합류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단순하게 이 지역의 쓰레기 문제가 아니고 유럽 전체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로도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복잡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당국이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보면은 지금 행정력 자체가 별로 마땅치 않은 데다가 서로 이제 국제 협력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게 가장 문제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세르비아계 이제 스릅스카야 공화국이라는 것과 무슬림인 보스니아인 그리고 이제 가톨릭인 크로아티아인으로 구성된 모자이크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서로 삼각 내전을 겪었고요. 이웃에 있는 세르비아와도 이제 사이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강이 흐르는 서로 그 유역에 있는 나라들끼리 국제 협력이 되지 않고 서로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이제 방치의 환경 문제가 지금 이제 문제를 심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 나라 모두 유럽연합 가입을 바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전에 이 쓰레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은 서로 이제 국제 간의 협력에서 한 나라처럼 지내자는 그런 목적인데요. 특히 이제 유럽연합은 환경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행정력, 그리고 국가의 능력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런 기준을 맞추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유럽연합 후보 국가고, 그리고 이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잠재 후보국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나라들이 유럽에 합류해서 어떤 하나의 나라로서 하나의 이제 지역 연합으로서 행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 기준부터 맞추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현지 환경단체들은 당국이 쓰레기강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방치하는 사이 쓰레기와 오폐수가 결국 발칸반도를 관통하는 다뉴브 강으로 흘러들어 흑해로까지 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양 쓰레기는 해당 국가들은 물론이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sek이었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 그 내용들을 미리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30만 호를 포함해서 전국에 80만 호 정도를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재개발 방식 등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어떤 수준으로 기준이 완화될지 관심입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합니다. 서울 30만 호를 포함해 전국에 80만 호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뒤 내놓는 첫 부동산 대책입니다. 서울에서도 충분하게 잘 활용을 하면 주택이 공급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아마 예상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말고도 공공분양이나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식을 구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노후화된 강북 중심으로 재개발해 대규모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해 규제 지역으로 묶인 부산과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 대도시에도 주택 공급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역세권과 쇠퇴한 구도심을 개발해 공공주택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이외에도 일조권과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 4분의 3이 동의해야 추진할 수 있는 재개발 기준을 주민 3분의 2 동의로 낮추는 방안도 발표될지 주목됩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배달 노동자를 향해 주문을 한 사람이 한 폭언이 전해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폭언을 들은 이들은 자신들도 우리 사회에 함께 존재하는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1일 한 배달업체에 항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네가 그냥 공부하니까 다 했어. 네가 배달을 하느냐? 지금? 배달업체 사장 보고 있지? 전화를 건 A씨는 배달 노동자를 비하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냥 오토바이 타고 부릉 불어가면서 놀면서 무인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다니잖아 본인들. 그거 모를 줄 알아요? 편하게 음악 들으면서 오토바이 타다가 그냥 배달해가지고 3,800원 벌고. 제지해도 소용없습니다. 3건 해봤자 많은 거잖아요. 말씀을 좀 너무 지나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10,000원이 나오고 20,000원이 나오고 3,000원이 나와요. A씨는 이날 잘못된 주소로 커피를 배달시켰습니다. 적힌 주소와는 조금 다르게 학원 건물이 아니었고 애초에 공사를 하고 있는 건물이어가지고 세 차례 전화를 일단은 받지를 않으셨어요. 배달 노동자 김씨는 다른 주소로 이동해 추가 요금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A씨가 본격적으로 불만을 드러냅니다. 김씨와 통화에서 언성이 높아지자 지점으로 전화한 겁니다. 남한테 사기치면서 그렇게 3,000원 벌어가면 부자된대요? 딱 봐도 사기꾼들이지 니네가 뭐 정상인들이에요? 김 씨는 코로나로 생활이 어려워져 배달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사람이잖아요. 기분이 많이 상했다는 말이 이제 뭐 공부를 못해서 이제 배달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비하하는 발언이. 결국 김 씨와 당시 전화로 폭언을 들은 직원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도 똑같은 사람이고 사회의 일원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말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다만 공인이 아닌 A씨에게 지나친 비난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군가 관련자를 사칭해 A씨가 학원 강사라는 잘못된 정보를 올렸다며 글을 삭제해줄 것도 부탁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코로나로 사람들 발길도 끊기고 운영을 더 할 수 없게 된 지역의 한 동물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남은 동물들이 방치가 됐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한 시민이 가서 직접 동물들을 돌봤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바닥에 흐른 물줄기를 따라 물을 마시고 고드름이 가득 차 있는 우리 안에서 먹이를 먹습니다. 막 허겁 찍어 먹는다, 허겁 찍어 먹어. 곳곳엔 무너진 시설물들이 나뒹굽니다. 우리 안 바닥은 분뇨로 가득합니다.
폐허처럼 변한 대구에 있는 한 동물원의 지난달 모습입니다. 이곳 근처에 사는 한 주민은 이 동물들을 10달 동안 돌봐왔다고 했습니다. 먹이를 주고 청소를 했습니다. 수도가 끊기고 나서부터는 물통에 물을 담아와 줬습니다. 이런 거 한 5통씩 줘야 돼요. 이 동물원은 대구의 한 작은 테마파크 안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찾는 이가 크게 줄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지난해 11월에 휴원했습니다. 이후에는 전기와 물까지 끊겼습니다. 동물원 측은 그래도 이틀에 한 번씩 와서 동물을 보살폈다고 했습니다. 70% 이상이 퇴사를 했는 입장이고 적은 인력이지만 모든 자원을 다 투여를 해가지고 동물을 제가 케어를 했는데도 문제는 앞으로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동물원은 폐원하려면 보유 중인 동물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계획을 내야 합니다. 이곳의 작은 동물은 가까운 실내 동물원으로 옮겼지만 큰 동물을 받아줄 곳은 마땅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동물원을 만들 때부터 잘 관리할 업체인지 따져보는 동물원 허가제가 발의돼 있습니다. 10달간 동물들을 살핀 주민도 가장 바라는 게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동물에 대한 법을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JTBC 윤두열입니다. 봄을 알리는 절기 입춘이 어제였죠. 그런데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경기도 파주에는 11cm의 폭설이 쏟아졌고 서울에도 4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지역의 눈이 그쳤지만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이면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올겨울 특히 눈이 자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이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기와 또 남쪽에서 올라오는 이 따뜻한 공기가 이 변화가 폭이 좀 심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거의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변화의 폭이 크다 보니까 상당히 눈도 많이 내리고 자주 내리고 또 많이 내리는 이런 형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한 달 사이에 서울에서는 대설특보가 6차례나 내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눈이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데 또 오랜 시간 내리는 건 아니고요. 아주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어젯밤부터 이제 오늘 새벽까지 내린 예를 들어보면 거의 비슷한 패턴입니다. 지금 눈 오는 것이 남쪽으로 이제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따뜻한 남서기를 불어올립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가 있는 상태에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 눈구름대가 발달하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은 눈구름대가 대개 이제 중부지방에 위치를 하면서 빨리 내려가거든요. 눈을 내리면서 이 지속 시간이 길지 않고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개 이 이동성 고기압 형태에서 남고 북저 형태죠.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또다시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 사이에서 굉장히 그 대류 불안정으로 눈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는데 지속 시간은 길지 않고 한 4-5시간 정도 유지하면서 내려가는 형태.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네, 지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그쳤는데 말이죠. 눈구름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까? 지금 다 내려갔고요. 주로 이제 중부지방 쪽으로 많이 내렸고 남쪽으로도 내려가면서 일부 내린 지역들은 있지만 그렇게 강하게 내린 지역들은 없고 현재는 다 빠져나갔습니다. 네, 센터장님, 어제 절기상 입춘이었습니다. 네. 지금 겨울이죠, 그래도. 우리가 2월까지는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올해 원래 이제 12월 29일서부터 1월 12일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추웠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기온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한 차례 이렇게 이제 짧게 이제 추위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 기류의 움직임을 보면은 좀 봄이 좀 빨리 오는 게 아니냐 올해가 그런 기압 배치가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추위는 없이 당분간은 이제 물론 3월까지도 이제 꽃샘춘이 있습니다. 꽃샘춘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평균보다 좀 기온은 좀 높은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봄이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지금 이미 이제 입춘이라 아직 사실 절기상으로 입춘이지 아직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온 같은 경우는 거의 평년으로 따진다면 3월 초순 정도의 기온 분포가 이제 당분간은 계속될 거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거의 사실 봄철에 가까운 기상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봐도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처럼 많은 눈이 동시에 내린다거나 짧은 시간에 쏟아지는 그런 일들은 많지 않겠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2004년 3월에 그때 3월에도 거의 한 50cm 이상의 중부지방에 폭설이 내려서 왜 그때 50cm요? 네, 그때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하루 동안 폐쇄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3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사실 그때도 굉장히 좀 뭐랄까 올해같이 이 기온 편차가 굉장히 심한 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온은 그렇게 강한 한파는 없다고 하더라도 눈은 뭐 보통 영상 3도 이하의 눈이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눈이 뭐 앞으로 폭설은 한두 차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최근 포근하다가 뭐 이번 주에도 한두 차례 정도 영하 10도 안팎의 뭐 기온이 유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뭐 서울의 경우에 영하 10도 이하로 더 떨어진다거나 그런 아주 강추위는 오지 않을까요? 가능성은 저 적다고 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겨울에 한파가 내려올 때가 되게 이제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이제 브라킹 형태고 하나는 이제 웨이브 트레이닝형인데 브라킹형은 이제 1월 초에 그 15일 정도 유지됐던 아주 긴 그런 한파 정체형이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웨이브 트레이닝형으로 짧게 단파형으로 지나갑니다. 이제 최근에 들어오는 형태는 거의 2, 3일 정도 이상 유지가 안 되고 있고 또 최근에 한파가 10도 전후입니다. 서울 지역이. 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입춘진하고 이제 우수 경칩으로 가면서 결국 한파가 오더라도 10도 이하로 내려가지는 어렵다는 것이죠. 현재로 봐서는. 그러니까 대개 한 서울 지역이 영하 한 5도에서 7도 정도 영하 이 정도로 내려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몇 차례. 그러나 그 이상 내려가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네. 기온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포근해지면 얼었던 뭐 산이나 뭐 땅이 녹게 되고요. 그렇다면 또 뭐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네, 어떤 점들을 주의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겨울에 이제 상당히 추웠었기 네.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공사장 같은데 붕괴 사고라든가 혹은 산사태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히 이제 대형 공사장 같은 데서 관리 같은 걸 좀 잘 해주셔야 할 거로 보고 있고요. 지자체 등에서도 이렇게 좀 산사태가 일어날 지역 같은 데는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강이라든지 천에서 얼음이 좀 얼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구멍을 뚫고 낚시를 하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얼음의 두께가 굉장히 얇아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거의 뭐 이제 이 호수라든가 강 같은 데서 낚시를 한다는 거는 무척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뭐 계속 지금 녹아 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하루가 다르게 지금 얼음의 두께가 굉장히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얇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해서는 안 되겠죠. 뭐 엄청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날이 따뜻해지면 또 우려되는 것이 미세먼지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올해 1월까지는 이제 환경부에서 1월은 지금까지 미세먼지 관측한 이래로는 가장 좋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1월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추위도 좀 번갈아 내려왔고 그랬었는데 2월서부터 당장 기온이 올라가면은 지금 보면 중국에서는 계속 확산 황사도 계속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올 봄에 미세먼지라든가 황사가 있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봅니다. 날씨가 일단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미세먼지 농도는 높아지거든요. 다만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계속 미세먼지 집중 관리제를 갖다 지금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재작년 2019년 정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나빴던 그런 정도까지는 안 나빠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작년이 이제 워낙 좋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올해는 좀 미세먼지가 상당히 나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겨울에도 뭐 황사가 여러 차례 유입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주로 한 3월이나 4월쯤에 중국에서 황사가 많이 넘어오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네. 12월, 1월에 황사가 오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인데 실제로 이제 눈이 베이징으로 해갖고 남쪽으로는 거의 안 내렸습니다. 중국이 이제 가물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올해 뭐 3월, 4월이 이제 본격적인 철은 3월, 4월로 봐야 되죠. 네, 이번 주말에 날씨 끝으로 좀 전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 일단 뭐 6일 정도에 이제 한 차례 비가 좀 오고요. 한 주말 정도에서 다음 주 주초에 약간 좀 기온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제 기온이 좀 평년 기온보다 좀 높은 날씨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기능이 한층 강화된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는데요. 한국의 마스크가 해당 마스크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F94 마스크죠? 네, 그렇습니다. 오스트리아 보건부가 현지 시간 3일 표준 마스크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의 KF-94도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의 N-95, 일본의 DS, 중국의 KN-95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KF-94는 유럽이 인증한 FFP2 마스크와 같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리우 회원국들 가운데 처음으로 오스트리아가 우수성을 평가한 것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달 25일 공공장소에서는 정부가 인정한 표준 마스크를 반드시 쓰라고 정했는데요. 이후 교민이나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가져온 KF-94도 가능한지 몰라서 우려했습니다. 그러자 주 오스트리아 한국 대사관이 현지 보건부에 KF-94의 성능도 평가해달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검증 끝에 KF-94를 인정했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 수가 또 최고로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일본 신규 확진자 수는 2,631명이라고 NHK가 오늘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39만 7,42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새로 나온 확진자까지 합치면 처음으로 40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 수가 7만 9,311명인데요. 우리나라보다 5배 정도 많은 겁니다. 어제 일본 신규 사망자 수는 120명으로 이틀 연속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6,085명인데 11일 만에 1,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후생 노동성은 생명이 위독한 중증 환자가 어제 기준으로 89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8일 7,800명을 찍은 뒤에 감소 추세입니다. 한 달 전에 발령된 긴급사태가 효과를 거둔 걸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기간을 다음 달 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저승과 전생, 괴물 등 우리 웹툰이 다루는 소재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범하고도 특별한 아이를 키우는 작가의 웹툰이 누적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기면서 사람들을 울고 웃게 합니다. 뇌성마비가 있는 6살 아들이 재활치료를 받는 사이 작업한 웹툰 열무와 알타리의 작가 유영 씨를 이선화 기자가 만났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고등학생이 괴물이 나오는 아파트에서 벌이는 모험. 저승과 전생을 다루며 어떻게 살 건가 생각하게 한 영화. 모두 웹툰에서 시작됐습니다. 익숙한 소재를 뛰어넘으며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즐겨보던 로맨스 영화와 TV 드라마 그 어디에도 장애를 가진 아이와 그 부모의 이야기는 볼 수 없어서 직접 그리게 됐다는 이 웹툰도 그렇습니다. 뇌성마비로 장애를 갖게 된 아들 열모와 열모의 일란성 쌍둥이 동생인 알타리를 키우는 작가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같이 이런 조금 특별한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웹툰이 되었으면 좋겠다. 태아 시절 부정맥으로 인공조산을 하게 된 열무. 걸음만은 할 수 없으며 경기하기 독해 종일 잠만 자야 했습니다. 남들보다 느린 시간을 사는 아이를 키우는 건 이정표 없는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고 매일을 버티며 세워둔 감정의 도미노는 평범한 가족을 보는 순간 한 번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힘든 시간을 남기고 싶지 않아 사진도 잘 찍지 않았었는데 웹툰으로 기록하자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1년 남짓 연재하면서 비슷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 뇌성마비 대학생, 그리고 이들을 마주하는 소아과 의사까지 새로운 만남이 생겼습니다. 함께 위로받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행복에는 정답이 없고 우리는 우리만의 행복을 찾겠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JTBC 이선아입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경기도 파주 11cm, 서울 4cm 등 밤사이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이면도로 곳곳은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상을 회복하겠고 남부지방은 영상 10도 가까이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후 주말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국제 백신 프로젝트 코백스가 배분 계획을 잠정적으로 발표했는데 우리 정부가 이곳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받을 물량은 최소 270여만 회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도 약 200만 회분을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집단 감염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해서 백신 접종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화 기생충이 수상했던 골든글러브상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영화 미나리가 올랐습니다. 미국 비평가 시상식 등에서 20관왕을 한 배우 윤여정 씨는 여우조연상 최종 후보에 들지 못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